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을 보기 전에 이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한 개념을 일단 비교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조합 논리회로든 순서 논리회로든 그 기본은 우리가 지난 2강에서 공부했던 논리회로 있죠. AND, OR, NOT, 그리고 NAND, XOR, NOR 이런 논리회로를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논리회로는 하나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는 앞에서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논리회로를 합해서 조합해서 큰 어떤 회로를 만든 것을 우리가 조합 논리회로다, 순서 논리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따 화면에서 조합 논리회로는 어떠한 회로들이 하나로 조합해서 조합 논리회로를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순서 논리회로와 조합 논리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 논리회로는 그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 결과물을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지만 순서 논리회로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그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서 논리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 개념 일단 정리하시고 첫 번째 조합 논리회로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조합 논리회로의 정의는 이전 입력과 관계없이 현재 입력 조합으로부터 결정되는 논리회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떤 값이 입력이 되었으면 그 결과물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회로를 우리가 조합 논리회로라 하고요. 순서 논리회로는 현재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저장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 결과물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순서 논리회로라는 거. 다시 말해서 순서 논리회로는 저장 기능을 갖고 있다. 요거 하나 명심하시면서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합 논리의 종류로서는 우리가 반가산기, 전가산기, 병렬가산기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반가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반가산기, 전가산기 예를 들으니까 가산기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됐죠. 영어로 하면 adder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컴퓨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흔히들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그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인간과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든 사람은 인간이고요. 그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머리가 좀 더 똑똑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죠. 그 뛰어난 점이 뭐죠? 그쵸.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컴퓨터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수식이라도 컴퓨터한테 명령만 내리면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면 참 멍청하게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인간에게 자, 연산을 한번 물어보죠. 자, 우리 인간에게 2 곱하기 5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쵸? 10이라고 금방 대답을 하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2, 5, 10이라고 금방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는 곱셈을 할 수 있느냐? 곱셈을 못해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컴퓨터 이렇게 곱셈하면 금방 답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리를 분석해 보면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 곱하기 5라는 과정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2를 5번 더해서 10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형태로 컴퓨터는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부터 2를 5번 더하는 거나 2를 10,000번 더하는 거나 10만 번 더하는 거나 컴퓨터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연산은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뭘 할 수 있다? 뺄셈 못해요. 곱셈, 나눗셈 못해요. 뭐만 할 수 있다? 덧셈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법과, 그러니까 이진수의 진법과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보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컴퓨터는 뺄셈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보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뺄셈 연산의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덧셈의 엄청난 속도의 반복을 이용해서 모든 연산의 처리 과정을 얻어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좀
멍청하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내용도 가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가산기인데요. 자, 반가산기와 전가산기 두 개를 일단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는 항상 모든 연산을 덧셈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덧셈의 예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이진수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진수에 대한 개념과 또 8진수, 16진수, 10진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이제 맛보기를 한번 본다면 이진수의 연산, 다시 말해서 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덧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과 1을 더하면 2가 됩니까? 그건 10진수 연산이고요. 이진수에서 들어있는 숫자는 0과 1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0과 1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0과 1로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1과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고 1이 올림수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 그 10진수 연산에서 23 더하기 48을 한다고 예를 들면 8하고 3 더하면 그쵸? 1 올라가고 1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합의 결과고 얘가 올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의 이진수 연산도 1과 1을 더하면 1이 올라가고 0이 내려와요. 자, 또 한 번 계산하면 1, 0, 1 계산해서 0이 되고 다시 한번 1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연산 중에서 컴퓨터에서 이 부분, 자, 어떤 입력 두 개를 입력받았어요. 두 개를 입력받아서 1과 1을 입력받아서 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합이라는 결과 말고 올림수라는 결과도 만들어내요. 이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반가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가산기라는 것은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합과 올림수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반가산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가산기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된 올림수와 두 개의 입력을 모두 합해서 역시 합이라는 값과 올림수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가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진수의 이런 덧셈은 반가산기와 전가산기가 혼합이 돼서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쵸? 가산기 중에서 반가산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and, or, not, xor, not, nor 자, 이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입력이 1, 1일 때 값이 0이 나왔어요. 1, 1일 때 0이 나왔는 논리 회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이따 말씀드리죠. 그쵸?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반가산기는요. 반가산기는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에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죠. 자, 다른 색깔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죠. 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자, A, B가 이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역시 경우의 수는 00, 01, 10, 11 네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A와 B가 각각 00일 때 합의 결과는 뭐가 나오고 올림수, 캐리의 결과는 뭐가 나오는지를 진리표로 적어 본 거예요. 간단하죠? 0과 0을 만나면 여기서 연산해서 0과 0이 만났을 때는 합이 0이 되고 올림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과 0이 만나면 합이 0이 되고 올림수 없어요. 올림수도 0이에요. 그쵸? 근데 0과 1이 만나면 합이 1이 되죠. 근데 올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과 0이 만나면 합이 1이 되지만 올림수 역시 없습니다. 1과 1이 만나면 합이 0이 되고 올림수가 1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이게 반가산기의 진리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B가 00, 01, 10, 11일 때 S의 값이 0, 1, 1,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진리표에서 뭐 했습니까? 그쵸?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때는 0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XOR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반가산기의 S의 결과는 XOR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반가산기 올림수의 결과를 보세요.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and, or, not, xor 중에서 뭐였습니까? and였죠. 아하. 그래서 반가산기의 합은 S의 결과는 XOR의 결과랑 똑같고 반가산기의 C의 결과는 AND의 결과랑 똑같더라. 결국 반가산기는 뭘로 만들었다? XOR 한 개와 AND 회로 한 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반가산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쌍꺼풀 수술한 거, 자, 요 모양을 우리가 XOR라고 말씀드렸었죠. 베타적 논리합 XOR. 그리고 AND의 D자 모양으로 생긴 이 회로를 우리가 AND 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한 거죠. 어떻게? 두 개 입력 A가 이쪽에도 들어가게 되고 AB가 이쪽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두 개를 조합하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썸과 캐리가 결과물로 나오더라. 썸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캐리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XOR와 AND의 결과랑 똑같더라. 자, 반가상기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시험에서 반가상기 문제가 나온다면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XOR와 AND 회로의 조합물이 반가상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개념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가상기의 결과물에서 이 S는 XOR죠. XOR의 논리식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두 개 입력이 AB라면 A와 B를 동그라미 OR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분해했으면 AB 플러스 AB의 앞에 봐 뒤에 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에 봐 뒤에 봐. 그죠? 그러니까 S의 결과는 AB 바 플러스 A 바 B. 물론 거꾸로 써도 덧셈이니까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의 동그라미 연산자를 써서 XOR의 결과물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캐리는 A와 B의 곱이니까 AND 연산의 C의 결과는 A와 B의 곱으로 나타내더라. 그죠? 자, 얘는 XOR와 AND를 그대로 나타낸 거지만, 자,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식은 A 바 B와 A, B 바를 연결한 거죠. A와 B 바를 연결한 거고, 그쵸? 나트 회로니까. 그 다음에 얘도 A의 바와 B를 연결한 거죠.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AND랑 붙여서 OR 회로로 연결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세요.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XOR를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AND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논리회로는 이렇게 진화를 시켰는데 뭘 하나 더 붙였죠? 여기에 OR 회로라는 걸 하나 더 붙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회로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바로 전가상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하프헤더, 반가상기의 정확한 개념과 반가상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반가상기의 진리표와 반가상기의 그림과 그리고 반가상기의 논리식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조합 논리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온다면 반가상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OR 회로를 덧붙인 것을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하기 때문에 전가상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전가상기를 우리가 풀에더라고 합니다. 반가상기 회로의 뒷자리에 발생한 자리 올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반가상기가 여기도 하나 있고 또 반가상기가 여기도 하나 있어요. 두 개의 반가상기에다가 OR 회로 하나를 연결해 버리니까 이게 전가상기가 되더라. 자, 앞서 화면에서는 반가상기 하나에다가 OR 회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반가상기에다가 OR 회로를 하나 붙이는 형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또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전가상기 부분에서 전가상기 회로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가상기 두 개와 OR 회로로 연결된 게 바로 전가상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가상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자체가, 우리가 연산하는 자체가 두 개 입력 A와 B가 있어야 되고 캐리라는 올림수를 같이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자체가 뭐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3개 입력이 들어와서 반가상기 두 개를 통과해서 OR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전가상기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국 전가상기의 결과 S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진리표부터 보게 되면 AB가 0, 0이에요. 0과 0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림수가 없어요. 그럼 합은, 썸은 역시 없겠죠. 올림수, 캐리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 개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이 부분 볼까요? 자, A와 B가 둘 다 1입니다. 1, 1이고 올림수가 없어요. 그쵸? 올림수가 없으면 썸은 0이 되는 거고 1, 1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수 1이 발생하죠. 마지막 거 해볼까요? 자, 1과 1과 1을 더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 걸 보게 되면, 자, 1과 1을 더하면서 올림수라는 1이 있어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올림수 캐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더하게 되면, 1, 1, 1에서 3이 아니라, 1이 떨어지고 1이 올림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쵸?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얘를 썸이라 부르고 이렇게 발생된 올림수를 우리가 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1을 모두 입력받게 되면 썸의 결과 1이고 캐리, 다음번 캐리의 결과는 1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C, I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이 올림수를 이전의 올림수 CI라고 한다면 얘는 그 다음 올림수니까 CI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가상기의 개념은 반가상기 두 개를 이용해서 역시 썸과 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캐리는 앞서 반가상기에서 발생했던 캐리에다가 하나 진화한 그 다음번에 캐리를 만들어준다 해서 CI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가상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전가상기 문제는 뭐 진리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반가상기 두 개에다가 OI로 한 개 구성된 게 전가상기다.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논리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논리식을 묻는 문제가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 논리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야 그 설명되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전가상기의 에세이 결과는 A와 B와 C가 전부 다 베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리의 결과는 A, B 두 개의 A와 B를 곱한 값, 논리 곱에다가 익스클루시브 OR한 값을 더하게 되는데 캐리를 곱해서 더하게 됩니다. 이 식 자체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게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달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3개 붙여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반가상기와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된 전가상기를 비교해서 왜 이 반가상기와 전가상기가 컴퓨터에서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병렬가상기가 나오는데 이 병렬가상기는 말 그대로 병렬입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면서 가산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정의는 n비트로 이진수 A 그리고 B에 대한 덧셈을 n개의 전가산기를 이용하여 구현한 실질적인 가산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가산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자리를 연산을 했죠. 그리고 올림수가 발생하면 전가산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자리를 연산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면서 계속 병렬가산기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다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연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계산기는 바로 병렬가산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병렬가산기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었는데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 예문은 뭐냐면 병렬을 영어로 패러럴이라 하죠. 직렬은 시리얼이라 하고요. 자, 패러럴 애들아 해서 병렬가산기예요. 자, 입력이 A와 그리고 뭐가 입력이 됐어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력 A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숫자가 입력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럴 경우에 이 B라는 값을 모두 1로 했을 경우에 병렬가산기를 통과하면 F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캐리의 값은 없대요. 올림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연산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입력값을 10진수로 하면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요 그림만 나왔었어요. 그러면 5라는 값을 2진수로 바꾸면 1, 2, 4, 8이니까 4, 하나, 1 하니까 얘가 5입니다. 이진수의 그 10진수와 이진수의 변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이번 시간에 그냥 0101이 10진수 5가 2진수로 바꾸면 0101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럼 얘와 B라는 값은 모두 1이라고 했죠. 그 모두 1을 넣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그 2의 보수나 1의 보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면 1111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에서는 그냥 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1을 어떻게 해요? 병렬가산기로 더하기를 하죠. 덧셈을 하는데 캐리든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더해보니까 1과 1을 더하니까 1, 0을 더하니까 0 되고 1 올림수 발생하죠. 자, 이렇게 올림수 1이 딱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올림수와 1, 1, 0, 1, 0, 1, 0 모두 더하니까 역시 0이 발생하고 올림수 1이 발생합니다.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1, 1 모두 더하니까 1이 되고 역시 올림수 1이 발생을 해요. 이진수의 연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1 연산하니까 올림수 1 발생하고
나머지 0이 되는 거죠. 합이. 그리고 나머지 1을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연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 자릿수가 이렇게 4자리로 사용하고 있다면 5번째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연산의 결과물 중에서 버리게 됩니다. 왜 버리는지 따지지 마세요. 버립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건 뭡니까? 0100이 남죠? 0100이라는 사실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4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값을 5를 입력받아 놓고 난 다음에 이 과정으로 병렬 가상기를 통해서 연산을 하니까 결과물이 뭐가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말이죠. 결국 이 병렬 가상기가 하는 역할은 뭐다? 입력받은 A 값에서 1을 빼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 F는 A-1. 얘가 정답이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서 다른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나 병렬 가상기입니다. 이미 A를 입력받고 이번에는 B라는 값, 뭐 B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연산할 그 대상이 0이래요. 그리고 올림수는 1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 연산을 역시나 A라는 값을 이미의 숫자 5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B라는 값 0입니다. 그리고 C라는 올림수가 첫 번째에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더하니까 결과물은 0110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5였습니다. 얘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4의 자리 하나, 2의 자리 하나니까 10진수로 변환하면 6이 되죠. 결국 5라는 값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 F값이 뭐가 나온다? 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답은 뭐야? A 플러스 1이 답이어야 되는데 가나다라에 A 플러스 1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처리가 뭐가 됐냐면 increment. 이거 뭡니까?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원래 입력받은 A보다 그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increment가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렬 가상기 문제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기사에도 한번 나왔고 산업기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잘 정리하셔서 병렬 가상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결과값을 찾는 거니까 임의의 예를 입력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진수의 연산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진수의 연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법 공부하면서 자세히 하게 될 거니까 뭐 지금 연산이 잘 안 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코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코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서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합 논리 회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이번 시간에는 교재 정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교재의 내용을 모두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교재 정리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디코더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해독기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디코더의 반대를 우리가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 인코더는 코더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면 디코더는 반대, 인코더의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형태를 해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코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n비트 입력 단자를 통해서 n비트가 입력이 됐대요. n이라는 말은 임의의 수니까 뭐 2비트가 입력될 수도 있고 4비트가 입력될 수도 있어요. 입력됐을 때 2의 n승계의 출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n이 입력됐다. 그 결과물은 2의 n승계가 출력이 된다. n비트가 만약에 2다. 그러면 결과물은 2의 2승이 되니까 4가 출력이 된다. 자, n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결과물은 8이 출력이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코드에 대한 개념은 입력된 게 만약에 n이면 출력된 게 2의 n승계로 출력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됩니까? 자, 진리표를 보게 되면 자, x와 y의 입력이 00, 01, 1011 네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입력을 받았을 경우에 디코드의 첫 번째 출력에서는 00일 때 1이 출력되는 거고요. 두 번째 01일 때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얘는 D0라고 하죠. 자, 여기가 D0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00일 때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01일 때 1, 세 번째는 10일 때 1, 네 번째는 11일 때 1이 출력되는 형태로 결국 입력이 몇 개입니까? X와 Y 두 개 입력이 되니까 결과물은 4개의 출력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개가 입력됐을 때 2의 n승계에서 4개의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디코더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역시나 x, y가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이 되면 이 경우의 수를 00, 01, 10, 11로 만든 논리회로가 바로 이 논리회로가 되는 거죠.
x가 들어갔을 때 not를 통과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역시 x가 들어갔을 때 not를 통과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입력은 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01, 10, 1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된다. 이랬을 때 결과물은 4개의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디코드는 뭐다? 우리말로 해독기라고 하면서 입력이 n개가 입력되면 결과물은 2의 n승기가 출력이 되고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코드는 전부 다 뭐야? D자 모양의 AND 게이트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디코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이어서 디코더 관련 기출 문제인데요. 자, 디코더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n개의 입력 단자에 대해서 2의 n승계의 출력 단자로 출력되는 게 바로 디코더라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그림을 가만 보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정답이 뭐냐? AB가, XY가 이렇게 입력됐을 때 XY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출력 단자가 0, 1, 2, 3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1, D0, D1, D2, D3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출력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얘를 따라서 보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1회 출력 과정을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X 이렇게 되니까 단절돼 있다는 얘기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2번도 연결이 안 돼 있고 3번은 연결돼 있어요. 결국 0번과 3번만 연결이 돼서 출력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0번이라는 이 첫 번째가 00일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11일 때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00일 때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진수에서는 있다 없다를 표현할 때 1을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0을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1은 불을 켜다라고 표현한다면 0을 불을 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그리고 1, 2일 때도 그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번호가 0, 1, 2, 3 이렇게 되는 게 좀 헷갈리는데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연결이 단절돼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출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얘와 얘 값을 합한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는 얘기죠. 얘와 얘는 뭡니까? 00일 때죠. x, y가 00일 때라는 얘기는 x바, y바를 의미하는 거고요. x, y가 1, 1일 때는 x, y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를 합한 결과물 얘가 정답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강의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디코드 관련 기출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코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코더의 반대 동작을 한다 그랬었죠. 이에 n승계 입력 단자에 n개의 출력 단자가 나온다. 아까 디코더는 뭐였습니까? 디코더의 개념은 디코더는 n개가 입력됐을 때 출력은 2의 n승계가 출력이 된다면 인코더라는 것은 2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출력은 n개로 출력이 된다. 이게 인코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회로를 인코더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출력은 단일 채널 하나로 출력이 된다. 자, 그림을 그리면 멀티플렉스는 제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많이 그리는데요. 자, 멀티플렉스를 MUX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입력 자체가 여러 개예요. 입력 자체가 여러 개다. 뭐다? n개다. 근데 출력선은 무조건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UX, 멀티플렉서.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 파트에서 다시 한번 특징까지 자세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멀티플렉스고요. 버스를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논리 회로다 하니까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본체 안에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 회선이 있어요. 그 버스 회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멀티플렉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겠죠. 자, 디멀티플렉스는 말 그대로 반대의 의미겠죠. 멀티플렉스에. 그러니까 한 개의 입력선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2의 n승 개의 출력선으로
선택하여 출력하는 형태다. 말 그대로 얘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한 개가 들어가서 나오는 출력은 여러 개가 출력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디멀티플렉스다, DMUX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논리 회로 중에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또는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순서 논리 회로인데요. 자,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로부터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된다.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출력물이 고정되어 있다면 순서 논리 회로는 입력된 그 결과가 그 안에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출력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종류는 플립플롭, 또 카운터, 레지스터, 램, 주격장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서 논리 회로에 속한다. 자, 순서 논리 회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플립플롭입니다. 우리가 쓸 때 F/F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플립플롭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논리회로 가나다라 4개 중에서 서로의 어떤 그 성질이 다른 게 무엇이냐? 1번 가산기, 반가산기, 2번 전가산기, 3번 디코더, 4번 플립플롭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산기, 반가산기, 전가산기, 디코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조합 논리회로였죠? 플립플롭은 뭐다? 순서 논리회로가 되는 거야. 저장 기능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라에서 성질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했을 때 플립플롭이 답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기출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 논리회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립플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플립플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플립플롭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한 상태 변화를 위한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한 비트를 기억하는 메모리 숫자다. 기억은 하긴 하는데 한 비트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이 작용하여야 한다. 저장되어 있던 뭔가가 이렇게 콕 찔러줘야 됩니다. 그 콕 찔러주는 것을 우리가 클럭 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클럭 펄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종류는 이렇게 씁니다. RS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 K, T, RST,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플립플롭의 종류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RS 플립플롭입니다. RS의 R과 S의 약자는 리셋과 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셋 시킨다, 리셋 시킨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자, 셋 시킨다는 것은 1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리셋 시킨다는 것은 0의 상태로 만든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컴퓨터의 모든 그 연산이나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진수를 갖고 처리를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는 10진수를 많이 쓰지만 컴퓨터는 대부분 이진수를 써요. 컴퓨터가 이진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1부터 9까지 10개, 0부터 9까지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컴퓨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너무 그 회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2개의 신호를 갖고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보낼 때 컴퓨터는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전압을 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높은 전압은 한 5V 수준에서 쏘게 되고 낮은 전압은 0V를 안 주게 되면 제가 신호를 인식을 못하니까 조금 낮은 전압 한 1V나 1.5V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5V를 쏘게 되면 제가 1로 인식을 하게 되고 0V를 쏘게 1.5V를 쏘게 되면 제가 0이라는 값을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1과 0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여기서 S와 R선의 입력을 조절하여 임의의 비트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무조건 0 또는 1의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회로가 플립플롭이다. 그 중에서 그 플립플롭의 RS 플립플롭의 정의다. 자, 우선 순서도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입력이 RS 플립플롭이니까 한쪽에는 S가 입력이 되고요. 한쪽은 R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RS 플립플롭이라고 부르지만 입력되는 순서는 보통 S가 먼저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S, 셋 상태와 리셋 상태가 입력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클럭 펄스라는 게 같이 입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간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S와 R이 입력될 때 클럭 펄스를 S 쪽에 주느냐 R 쪽에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S가 이쪽에 입력됩니다. R은 이쪽에 입력이 돼요. 그 상태에서 클럭 펄스를 S 쪽에 줄 수도 있고 R 쪽에 클럭 펄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럭 펄스를 S 쪽에 줬을 때 이 S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클럭 펄스를 R에 줬을 때 R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회로가 이렇게 Q와 Q바가 나타나는데요. 그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표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플립플롭 중에서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립플롭의 영어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의성어인데요. 팔딱팔딱 이런 뜻이에요. 팔딱팔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클럭 펄스를 이렇게 탁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팔딱팔딱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클럭 펄스를 플립플롭 하면서 준다는 의미로 플립플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RS 플립플롭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셋과 리셋 상태, 얘를 셋 상태라고 부르고 얘를 리셋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SR에서 RS지만 SR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00, 01, 10, 1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럭 펄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 진리표, 특성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특성표의 이 결과물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QT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QT가 있죠. T 플러스 1과 T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에 QT가 현재 상태라면 QT 플러스 1은 다음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QT가 이전 상태라면 현재 상태는 Q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과거가 QT라면 현재는 QT 플러스 1이고 미래는 뭐가 되겠어요? Q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가 QT로 나오고 얘는 QT 플러스 1로 나온다면 얘는 이후고 얘는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현재면 얘가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Q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QT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QT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QT 마이너스 1이면 그 다음은 QT가 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와 다음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RS 플립에서 S 상태가 0이고, 그러니까 0으로 셋하라. S 상태가 0이고 리셋이다. 리셋 상태도 0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뭐가 되느냐? 셋이나 리셋에 둘 다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S 값과 R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S의 0과 R의 0이란 것은 클럭 펄스를 둘 다 1은 클럭 펄스를 주는 거고 0은 클럭 펄스를 주지 않는 거라고 본다면 셋 상태와 R 상태 둘 다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클럭 펄스를 주지 않으면 얘의 결과는 뭡니까? 현재 상태, 이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뭡니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S와 R이 00일 때 둘 다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을 때의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물었죠? 둘 다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어요.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QT, 다시 말해서 불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셋 상태와 리셋 상태, S와 R에 S에는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R에는 클럭 펄스를 줬어요. 리셋 상태에 클럭 펄스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셋 시켜라는 얘기죠. 리셋을 시킨다는 얘기는 1의 상태를 원래의 리셋 상태로 되돌리라는 얘기니까 0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죠? 리셋을 0으로 보고 셋을 1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셋을 시켜라. 클럭 펄스를 리셋 상태에서 줘버리니까 그 결과물은 원래대로 리셋 상태로 돌아가니까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셋과 리셋에서 셋을 시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클럭 펄스를 셋에다가 줬어요. 주고 리셋에는 클럭 펄스를 주지 않았어요. 셋으로 줬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역시 뭐가 나온다? 셋 상태인 1인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클럭 펄스를 셋에도 주고 리셋에도 줬어요. 클럭 펄스가 셋도 주고 리셋도 줘요.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죠? 둘 다 줘버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멈춰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동작 안 된다 또는 부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 플립플롭의 특성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 상태를 외우셔도 됩니다. 불변, 리셋, 셋, 부정.
0 상태가 리셋이고 1 상태가 셋이니까 얘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 리셋이다, 셋이다, 부정. 이렇게 외우든지 QT, 얘가 QT 플러스 1일 때 얘가 QT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QT면 얘는 Q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전 상태니까. 그래서 QT 0, 1 동작 안 된다. 이렇게 외우든지 외우시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S와 R의 상태가 00, 01, 10, 11이란 말은 0인 S 상태에 클럭 펄스를 안 주겠다 이 뜻이고요. 얘는 리셋 상태니까 안 주겠다,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클럭 펄스를 줬을 때 S와 R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특성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씩 이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S와 R에서 클럭 펄스를 줬을 때 Q와 Q 바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무슨 플립플롭이라 하느냐. RS 플립플롭이죠. 그 다음에 여기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오니까 보여드립니다. 여기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QT와 QT 플러스 1,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또는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00, 01, 10, 11로 나오게 하려면 입력의 SR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00 상태를 만들어 주려면 셋 상태에서는 클럭 펄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0입니다. 근데 리셋 상태는 클럭 펄스를 주나 안 주나 똑같이 00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0, 1인 경우를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또는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0, 1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셋에 해당하는 클럭 펄스를 줘야 되고 리셋 상태는 클럭 펄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결과가 생기는 거고요. 역시 101 때는 셋 주지 않고요. 클럭 펄스를 리셋 상태 클럭 펄스를 주게 되는 거고요. 11인 결과를 도출하려 그러면 리셋 상태 클럭 펄스 주면 안 되고요. 셋 상태에서는 클럭 펄스를 주나 안 주나 똑같이 11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더라. 자, 이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여기표까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RS 플립플롭의 특성표로 올바른 것은 해서 이 그림 자체를 그려놓고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표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 플립플롭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그림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RS 플립플롭으로 뭔가를 동작시키려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플립플롭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CPU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CPU라고 하는 것은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고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기억 장치가 있죠. 그렇죠?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도 기억 장치가 있듯이 컴퓨터의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 기억 장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회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플립플롭이에요. 이 플립플롭으로 그 결과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중간중간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여러분 집의 컴퓨터는 보통 64비트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64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CPU 내에 존재하는 그 레지스터의 기억 장치가 6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인데 근데 이제 이 RS 플립플롭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어떤 그 셋과 리셋의 그 결과물 중에서 뭐 이렇게 클럭 펄스를 막 주니까 이 네 번째 과정에서 둘 다 클럭 펄스를 주니까 동작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돼 버렸죠. 어떤 회로를 만들었는데 어떤 중간에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 때문에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회로를 만들어 놓고도 참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동작을 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고안한 게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JK 플립플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JK 플립플롭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선 기억하세요.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JK 플립플롭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D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RS 플립플롭의 R선에 인버터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RS 플립플롭인데 입력 자체에 R선에만 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를 하여 S선과 하나로 묶어서 입력선을 하나만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처럼.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R선에다가
D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 입력 자체에서 이제 S를 묶어서 같이 입력한다는 얘기죠. 여기다 클럭 펄스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 결국 이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0인 상태를 이제 그 입력을 하니까 이후 상태가 0값 그대로 유지가 되고 1을 입력하니까 역시 1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나오더라. 이게 D 플립플롭이에요. 따로 외울 건 없겠죠. 그렇죠? 입력 상태와 출력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죠? 입력은 하나고. 그래서 입력 값이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D 플립플롭이라 하고요. 여기 표는 볼 필요 없습니다. 뭐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D 플립플롭은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JK 플립플롭인데요. 이 JK라는 말의 약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JK라는 사람이 그 클라인가? 그죠? 그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고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RS 플립플롭에서 이제 S와 R이 둘 다 1일 경우에 우리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봤었죠. 부정 상태를. 그래서 이런 결점을 보완해서 그 상태를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JK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의 입력상과 SR의 JK 플립플롭의 JK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RS 플립플롭의 얘가 S, 셋 상태고 얘가 리셋 상태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JK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얘는 변하지가 않죠. 그죠? 원래 그대로입니다. 얘는 0으로 리셋되는 거고 얘는 1의 상태니까 셋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였어요? 그죠? 부정, 동작하지 않았는데 JK 플립은 어떻게 된다? 반전이 돼버리는 거야. 입력 상태에 들어오는 상태를 출력 상태가 입력값과 반대로 돼버리는 거. 0이 들어오면 1로 돼버리고 1이 들어오면 0으로 반전돼버리는 거. 그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뭐 어떻게 만든 것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JK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이 진리표, 특성표를 그려놓고 얘가 무엇입니까? 무슨 플립플롭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불변, 리셋, 셋까지는 RS와 JK가 똑같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이 부분이 반전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JK냐 RS냐를 구별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JK가 이렇게 입력되면서 역시 클럭 펄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Q와 Q바가 나타나는 형태고요. 자, 이건 여기표인데요. 여기표도 역시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얻게 되면 J와 K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X라는 값의 의미 아시죠? X라는 값은 뭐 1을 넣든 0을 넣든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더라. 그죠? 자,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S 상태면 셋 상태와 얘는 리셋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상태에다 클럭 펄스를 주지 말자. 얘는 클럭 펄스를 주든 말든 상관없다. 그랬을 경우에 0인 값이 0 그대로 나오더라. 그죠? 자, 마지막은 얘는 리셋 상태를 클럭 펄스를 주지 말자. 근데 셋 상태에서 클럭 펄스를 주든 안 주든 결과물은 원래 1이었던 상태가 1인 상태로 변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순서 논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서 논리는 뭡니까? 클럭 펄스라는 말 자체가 그 논리를 안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 기억되어 있는 값을 팔딱팔딱 하면서 플립플롭 하면서 클럭 펄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JK 플립플롭이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T 플립플롭입니다. T 플립플롭은 토글의 약자입니다. 토글은 그 입력과 출력 값이 반대 의미인데 토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어디에 쓰냐면 키보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영키 같은 경우에 한 번 누르면 한글이 나오고 한 번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또 누르면 한글이 나오고 계속 그 과정이 반복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토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역시 묶어서 그러니까 아까 D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묶어서 만든 거죠.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선을 묶어서 하나의 입력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플립플롭 중에서 입력 단자가 하나이고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 단자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1이 입력될 때마다 QT의 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이 입력되면 0으로 바뀌고 0이 입력되면 1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표 역시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면 플립플롭의 T값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T 플립플롭의 여기표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림은 역시나 T 하나가 들어가면서 클럭 펄스를 쏘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역시나 이런 모양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도 출제가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플립플롭까지 우리가 정리를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걸 예고를 미리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조금 더 빡빡합니다. 진법 변환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진법 변환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한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진법 변환 문제가 알고리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진법 변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될까봐 실기 수업할 때 진법 변환을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진법 변환 재밌게 진행해 드립니다. 그 진법 변환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자료의 표현인데 일단 제가 이걸 미리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외우고 오세요. 다음 시간 수업 듣기 전에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는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세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오늘날 빅데이터 세상에 살면서 정보 표현의 최수단인 비트와 오늘날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순서를 무조건 다음 시간까지 외우고 오시는 게 이번 시간의 숙제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숙제까지 내니까 다음 시간 숙제를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이거 정리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공부한 조합 논리의 특성과 그 순서 논리의 특성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조합 논리회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지 순서 논리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문제는 그죠? 이 부분에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파트예요. 한 강의에서. 그죠?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모조리 다 휩쓸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진법과 보수라는 이름으로 정보 표현의 최수단인 자료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진법, 보수까지 같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